안녕하세요. 사슈가의견입니다. 제가 저번 복귀 영상에서 대차대조표 확대가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 대차대조표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즘 고소득 흑수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많은데 딱히 물려받은 건 없어서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소득은 높은데 뭔가 삶이 좀 팍팍한 경우가 많죠, 주변에. 아무래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소득이 괜찮은 편이시겠죠? 그래도 거시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정도면은 그래도 꽤 사회적으로 그 정도 위치에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제가 특히나 직업을 처음에 보고 모았던 분들이어서 저희 방에 유난히 많죠. 고소득 흑수저 분들이. 흑수저가 아닌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런 사람들, 제가 이 고소득 흑수저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제가 엄청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그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그냥 쉽게 어떤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소득 금수저랑 고소득 흑수저가 있어요. 지금부터 고소득 금수저는 호순이라고 하고 고소득 흑수저는 호창이라고 할게요. 자, 둘이 이제 같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둘 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이제 소득은 괜찮아. 소득은 똑같이 고소득인데 조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호순이가 조금 더 많아서 이렇게 자산 시간 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은 호순이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이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시작할 때 뭐 가령 부모님이 취업했다고 차를 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세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한 1억 정도 줘서 전세방 하나 얻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고소득 흑수저는 이제 저기 뭐야 전세 대출 받아서 뭐 전세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Y절편이 서로 조금 다르게 시작해요. 근데 소득은 월급은 같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소득은 같아서 뭐 수식화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가 이 뭐야 월급일 거고 X가 이제 시간당 움직이는 거고 Y절편인 B-랑 B가 둘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겠죠. 근데 요때까지는 괜찮아요.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은 뭐 그냥 둘 다 월급 수준도 비슷하고 하니까 뭐 소비하거나 술 마시거나 여행 가거나 막 이럴 때 딱히 뭔가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이 Y절편으로 유지돼서 갈 것 같은데 저도 제가 17년에 입사했으니까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냥 동기들끼리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부모님이 차 하나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전세방 하나 얻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그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한번 딱 뭔가가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보통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갑자기 이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차피 월급도 같고 뭐 초기에 부모님이 물려줘봐야 뭐 얼마나 물려줬겠어요. 그래서 그냥 1억 내외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증여가 시작이 됩니다. 뭐 5천까지 내려주는 뭐 그것도 있고 뭐 결혼할 때 이제 또 뭐야 한 2억 정도까지 이제 또 비과세 됐죠. 면세 됐죠. 그렇게 이제 막 억 단위로 물려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이게 딱 나뉩니다. 두 부류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 아니면 뭐 청약을 넣어서 뭐 거기 집으로 이제 같이 결혼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 이제 다른 곳은 그냥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쭉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보통 요때 이제 대차대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호순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도 금수저니까 부모님도 자산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단순히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 지식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뭐 코치를 해준다던가 뭐 부동산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초기에 가가지고 막 등기치고 뭐 어디 뭐 집 보러 가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부동산 시장은. 저도 이번에 제가 처음 해봤는데, 예, 저도 지금 37? 예, 37 돼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10년 넘어서 이제서야 부동산 등기 처음 해보는데, 부동산 시장이 진짜, 예,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집이 좀 사는 친구들은 부동산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이 많이 코칭해주는 부분도 있고, 뭐 어디 살아, 저기 살아, 여기 청약 넣어라,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훨씬 그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결혼할 때 딱 그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순이는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뭐 5천 받고, 이제 뭐 신혼 그거 좀 늘어났죠. 뭐 애 나오면은 뭐 2억인가 면제되니까. 그거 아니어도 그냥 요즘은 이렇게 부모님이 빌려주죠. 그래서 뭐 자본금 2억을 마련을 합니다. 호순이는. 그래서 뭐 국민은행 가서 주담대 5억 받고 해서 대차 대조표가 7억으로 늘어나요. 강남에 있는 어느 부동산 부모님이 가서 사라고 이제 알려줘. 그래서 이거 사. 이 대차 대조표를 이룬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서울 강남의 어떤 뭐 아파트 어디 저기 뭐 구석탱이에 있는 거 하나 7억짜리가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 인플레, 말은 뭐 인플레라고 했지만 그냥 집값 상승률이겠죠. 서울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이 있다 보니 그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코픽스 금리 따라가니까 기준금리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2에서 3%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뭐 가상금리 붙어서 한 4, 5% 정도, 요즘 한 5% 되죠. 4%라 적었는데 5%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4%짜리 주담대를 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손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7억짜리에서 집값 상승률 요 1 빼야죠. 상승률이니까 말 그대로. 그럼 집값이 상승한 분에서 내가 부채에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이죠. 왼쪽 자산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수익인 거고, 이자로 나가는 이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내가 들어오는 내가 월마다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랑 하면 이제 손익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당연히 집값 상승률이죠, 사실.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대차대조표를 확대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좀 보수적인 집에서 자라가지고 빚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채를 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그동안에도 제가 이거 사실과 의견하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그래서 막 뭐 지수 투자를 보통 하고 종목 트레이딩 별로 안 하고 그 시작도 제가 채권 트레이딩으로 많이 영상을 올렸었죠. 특히 장기채 뭐 TLT나 TMF나 뭐 이런 걸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5억짜리 부채를 내는 게 자체가 이 심리적 진입 장벽 자체가 엄청 큽니다. 근데 확실히 금수저인 친구들은 아무래도 부모님 뭐 뒷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차 대조표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진입 장벽이 낮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대차 대표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소득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대차 대조표를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물려받는 게 좀 있다 보면은 예, 훨씬 이렇게 대차대표 확대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막 말을 좀 세게 하는 게 좀 불편해서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금수저인 친구들이 훨씬 이게 더 유리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은 요렇게 돼요. 그냥 동기 때는 이런 줄 알았다고. 나랑 얘랑 조금 초기에 그냥 시장만 조금 그냥 부모님 뭐 1년 물려주고 말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갈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할 때쯤 돼서 딱 보니까 요 호순이 같은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를 키워서 아까 말했던 그냥 뭐 AX 플러스 B 어떤 선형적인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요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부동산 하나를 부채를 껴서 편입을 하는 바람에 요 앞에 추가적인 텀 하나가 들어가요. 뭐 A 프라임 EX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겠어요? 지수함수로 올라갑니다. 총 내 대차 제조표 자체가 지수함수로 증가해요. 호철이는 그냥 내가 따박따박 그냥 월급 월 얼마씩 들어오는 거 그냥 그대로 꼽히는 거니까 요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간다고 총 자산 자체가. 근데 호순이는 어떻게 올라가요? 이 지수함수 텀 하나가 더 붙는다고요. 물론 이거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어요.
강남 부동산이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너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결과론적인 걸로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지수함수로 뭐 강남 집값 저렇게 계속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저보고 전 재산 걸으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망설임 1도 없이 그냥 저는 예, 저렇게 올라갈 거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너무 그게 눈에 보여요. 온 세상이 중국도 지금 채권 매입하고 있죠. 돈 풀고 있어요. 일본 어때요 또? 다카이치 나오면서 또 확장 정책하고 있죠. 지금 뭐 쌀값 살 수 있는 뭐 쿠폰 준다고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죠. 돈 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달라요? 우리나라 또 민생지원금 어쩌고 해가지고 돈 뿌리고 있죠. 저기 미국은 다른가요? 미국도 공화당이 잡았는데 보수가 잡았는데 똑같습니다. 돈 풀고 있는 거는. 지금 뭐 200불, 2000불 저 뭐야 관세에서 거둔 수입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제 뭐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정부는 확장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도 나도 통화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이거를 딱 자각하기 시작한 게 작년 4월, 5월 때부터 이제 제니 옐런이 바이든의 대선을 밀어주기 위해서 2조 4천억의 저기 영래포에 들어있는 자금을 땡겨 쓸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봐요. 이젠 멈출 수 없는 그냥 불도저가 된 상태예요. 더 이상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확장 정책이에요. 온 세상이. 그럼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여기다 대고 혼자 뭐 인플레가 이제 뭐 잠잠해질 거네. 근데 애초에 인플레도 모든 통화 금융정책 자체가 목표치가 2%잖아요, 2%. 최소 2%를 목표로 한다고, 목표. GDP가 커지니까 그에 맞춰서 인플레를 2% 정도로 잡아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남의 집값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 자체가 그렇게 뭐 논리가 빈약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떼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만 가지고도. 그래서 아무튼 요 대차 대조표 확대한 거 하나만으로도 손익이 매월 지날 때마다 요렇게 바뀌어요. 이자 내면 이자 내는 대로 다 되는데 초항인 대차 대조표가 내가 키워놨죠. 초항이 뭐예요, 이게? 내 대차 대조표 크기예요. 대차 대조표가 최대한 커야 인플레에 맞설 수 있다고요. 어차피 내가 빌린 금리는 거의 뭐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여봤자 50bp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변동금리라고 해도. 지금 우리 뭐 2.5에서 뭐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코피스 금리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부채에서 발생되는 비용인 이 이자 금리는 거의 고정인데 인플레는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보니까 인플레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플레는 왜 이렇게 낮냐? 미국 인플레는 왜 저렇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인플레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미국은 CPI에 보면은 주택 관련 포션이 한 35%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럼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걸 채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택,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플레이션에 반영하는 비율이 엄청 적어요.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미국은 무려 35% 정도를 넣는다고요. PC로 넘어가도 비슷해요. 30% 정도는 계속 이 뭐야, 주택과 관련된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OER이라 그래서 집주인들이, 야, 니네 집 월세로 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 이거를 넣는단 말이에요.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야 우리 집 월세는 이 정도일 것 같아라고 해서 OER 비중이 엄청 높게 포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엄청 잠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인플레가 잠잠하지 않죠. 그게 그래서 그 괴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인플레랑 저기 뭐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숫자 인플레랑 괴리가 나는 게 그게 달라요. 산정 방식 자체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그래서 저는 이 인플레가 엄청 날뛸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초항인 대차 대조표를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뭐 27에 저기 뭐 처음 입사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한 10년 지났잖아요. 우리 뭐 연수원 동기 뭐 이렇게 그때
서로의 경제적 상황과 지금 한 10년 정도 흘렀죠. 이제 지금 경제적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직도 월세에서 그냥 열심히 예금 저축하는 친구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한번 대차대조표를 확대를 해서 강남 집값이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A, 내 월급이 들어오는 속도가 자산 내가 대차대표 확대해가지고 내가 포함시킨 서울 강남 부동산이 증가하는 속도랑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강남 부동산이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데 이 근로소득 가지고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경험담이에요. 제가 10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줄 알았다고 그냥 둘이 비슷하게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났냐? 대차대표 확대 차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고소득 흑수저, 저소득 흑수저. 고소득이니까 A 프라임 해가지고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조금 더 높아. 이럴 줄 알았어. 중간에 결혼하면서 호창이가 예, 대차대조표 편입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요거는 잘 됐을 때. 호창이가 소득은 낮지만 뭐 그래 소득이 낮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았죠. 오히려. 고소득자는 애매하게 소득이 높은 바람에 뭐 이래저래 혜택 못 받는 게 많죠. 국가에서. 뭐 청년 적금 막 이런 것도 있죠. 또 뭐 있죠? 저소득이니까 뭐 세금 감면도 몇 년 동안 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중소기업 세금 감면. 그리고 또 있는 게 대출 쪽에서도 유리할 거고 소득이 낮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딤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대출 내기도 편해. 그래서 중간에 호창이는 대차대조 확대시켜서 예, 저기 뭐 어디 뭐 신도시 청약해가지고 뭐 하나 했어. 똑같이 얘도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갑니다. 대차대조 확대한 것 때문에. 근데 호순이는 고소득이긴 한데 그냥 예금 열심히 저축 열심히 부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2.6%짜리 예금 상품 넣어서 꼬박꼬박 돈 잘 모으고 있어.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전세금 마련해가지고 결혼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호창이는 한번 대차대조 확대하는 바람에 호창이랑 호순이랑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건 잘 됐을 때 경우고 조금 거시가게 된 경우. 잘 보세요.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가 요겁니다. 자산에다가 빚을 내서 사긴 사. 근데 어디 저기 이상한 지방 산골짜기에 있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부동산 3억짜리를 이제 편입을 하고 부채로 예, 국민은행 가가지고 주담대 2억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있던 거 1억이랑 해서 부동산 태백에 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이면 어지간하면은 그냥 인플레 정도는 맞춰서 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 우리 와이프도 1억 정도 되는 저기 지방에 예,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몇 년 동안 지금 5년? 5년 정도 됐죠. 그래도 저랑 만난 지 5년 동안 1억이에요. 안 오르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로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인생이 이제 빡세지기 시작합니다. 부채를 내서 미래의 소득을 땡겨다가 내가 부채를 내서 발생시켜서 자산을 편입했는데 이게 인플레가 없어. 0이야. 그럼 손익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0이니까 이 텀이 빠져요. 이게 없어. 인플레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만 내는 거야, 이자. 이자랑 뭐 원리금 상환하고 근로소득 들어온 거랑 퉁쳐가지고 내 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아무런 변화 안 생기지 않죠. 뭐 월급 이자 내고 원리금 상환하고 뭐 원리금 상환도 뭐 돈 하는 거니까. 이자 내 근로소득에서 이자를 뺀 비용만큼 리니어하게 올라가겠죠. 대차대조표 확대는 했는데 리니어하게 올라간다고. 이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이거는 미래 소득을 내가 이렇게 깃발을 꽂아버렸잖아요. 대차대표를 딱 꽂아버렸다고. 이건 심지어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도 않겠죠. 이자 내야 되니까. 더 내려와야지. 기울기가 만만해져.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끔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주거 안전성. 아, 어차피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그냥 부동산을 지금 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제가 하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 얘기하는 거야, 돈 얘기. 뭐 주거 안전성이 어쩌고, 뭐 이사를 안 가도 되는 뭐 편리함 뭐 그런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런 감정적인 거 딱 다 빼고 하자고. 순수하게 그냥 오로지 딱 돈만 놓고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차대조표 확대는 했어. 미래에 내 소득을 다 땡겨다가 여기다 박았는데 깃발 꽂은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오케이, 나 여기다가 나는 요만큼만 살 거야. 깃발 꽂아놓고 나는 3억짜리 집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살 거야. 그렇게 하기엔 어, 내 강원도 태백에 내 부동산은 3억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 저 부동산은 1년 지나면 3억이 오른다고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원래 제가 보기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이러면 안 돼요. 뭐 여기가 올라가야 된다, 저기가 덜 올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근로소득이 이렇게 멸시돼서는 안 되는데 조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대금융 자체가. 현대금융, 현대 정치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찡찡대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쪽이에요, 보통. 가끔 뭐 알량한 제 정의관으로 단톡방에서 막 이렇게 떠들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자고 우리 모인 거 아니에요. 돈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요, 지금. 제가 뭐 예시로 지금 뭐 강원도 태백을 들긴 했지만 본인 부동산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딱 요런 상황이다? 내가 깃발 꽂았어. 내 앞으로 십몇 년 동안 벌 미래 소득을 다 땡겨다가 지금 여기다 깃발을 꽂았어. 근데 얘는 오르진 않아.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차라리 호순이처럼 그냥 돈이라도 모은다? 그럼 기회는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산 유동화가 좋으니까. 유동성이 좋잖아요. 언제든 호순이가 자각해서 움직여서 뭔가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적어도. 근데 이 오르지도 않는 자산에다가 지금 대차대표를 확대를 일으켰다? 진짜 최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뭐 단톡방에서 지금 누가 뭐 집 사나 마나요? 막 그거 물어봤는데 저는 부동산 모릅니다, 솔직하게. 부동산 아예 몰라요. 제가 최근에 인덕원에다가 뭐 하나 부동산 샀는데 저는 인덕원이 안양인지 몰랐어요. 의왕인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동산은 묻지 마세요. 저는 제가 모르는 거는 뭐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뭐 누구를 알려주고 앉아 있어요. 그니까 저한테 물어보진 마시고 아 이게 대차대표 확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어가지고 부동산 저한테서 이제 아 이게 대차대표 확대를 해야 되는구나를 자각을 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지방에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깃발 안 꽂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사회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30대, 40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임장도 스스로 다녀보고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퇴근하고 나가지고 뭐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나 까마시고 앉아있고 그거 하지 말고 충분히 공부할 시간도 저는 많다고 봐요. 요즘 특히나 뭐 워라밸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런 거 많이 지켜주잖아요. 그 제가 이건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되게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구조적으로 이미 올라왔다. 제가 25년 땡겨왔거든요. 옛날에 제가 입사할 때 한 1,100원 이랬어요. 지금 얼마예요? 1,400 얼마죠? 350원 올랐네. 30% 올랐습니다. 30% 환율이. 환율이 오르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뭐 환율 오르니까 나는 뭐 달러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뭔 상관임? 막 이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확장 정책을 펴는데 그럼 인플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뭐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 죽자 사자 끌어내리는 게 하나 있어요. 유가입니다, 유가. 이 에너지 가격이 엄청 중요해요. 인플레. 왜냐면 유가는 단순히 CPI에 에너지로서도 들어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가에 에너지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물가에. 말 그대로 에너지잖아요. 유가, 천연가스, 천연가스로 발전 돌리는 거죠. 화력 발전은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제품을 가공할 때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못해 국밥집에 가도 뭐 냉난방 에너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거는 트럼프가 단순히 CPI의 에너지를 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가 자체가 어마어마한 곳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 이거 뭐야? 크루드 오일에서 납사 뽑아내야 되죠. 플라스틱 제품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가는 단순히 에너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죽자 사자 이거 끌어내리고 있다고요. 근데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죠. 트럼프가 보호하사 유가를 끌어내려 줬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어때요? 이거 25년 최근 1년 끌고 온 건데. 아, 유가는 날라가고 있어. 1,800원이야. 이상하죠. 트럼프가 유가를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22년 이후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왜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 환율 때문에 그래, 환율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달러를 주고 사서 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날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휘발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휘발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LPG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 전반에 다 상승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저 김밥 천국에서 김밥 많은 것조차도 이 유가가 올라가는 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화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WTI는 내려가고 있는데 최저치 찍고 있다니까요. 58이요, 58. 근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적으로 저는 환율이 이제 올라왔다고 보고 있다고. 예전처럼 1,100원? 어림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건 제가 전전 영상에서 환율에 대한 제 그거 올린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뭐 서학개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단순히 그런 한두 가지의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는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늘어난 대미 투자, 당연히 서학개미가 나간 돈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에 200억 미국 투자하는 거 가지고도 허덕이고 있는데 이번 달에만 60억인가 나갔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00억 미국 투자하는 거 가지고도 10년에 나눠가지고 200억씩 하는 거 가지고도 환율 올라가네 뭐네 하고 있는데 한 달에 60억이 해외로 나갔다고요. 이거를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나간 돈도 적지는 않아요. 왜 자꾸 서학개미가 나간 거 정치지 이 뭐야 정치병자들 와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M2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우리 가계대출이 많아져서 M2이 늘어난 거죠, 당연히. 그 영상은 이제 뭐 전전 영상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은 인플레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내려가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인플레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뭐 좀 횡설수설 해가지고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소득 저소득이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소득을 자산화 시켜야 돼요. 미래 소득을 땡겨다가 뭐 주담대를 발생시키든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화 시켜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왜냐면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내 대차대조표에서 인플레가 똑같이 왼쪽 오른쪽이 발생이 되는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정금리로 고정금리죠. 코픽스 금리가 위아래로 뛰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거 대비 인플레가 올라가는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인플레 텀이 크기 때문에 초항 내 자산의 앞에 초항 대차대조표 내 총 대차대조표 크기가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하고 인플레 자산 가격 상승률이 중요한데 어디 지방에 어디 저기 부동산에다 깃발 꽂지 말자. 기왕이면은 뭐 서울 아니면 신도시 뭐 수원, 화성, 안양 뭐 많잖아요. 동탄 그런 데다가 근데 뭐 이건 제가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부동산 잘 몰라요. 기왕이면 그런 데 그런 곳에다가 대차대표 확대해서 초항을 키우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 소득의 자산화. 두 번째. 그렇다고 고정소득인 뭐 근로소득이 뭐 작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고정소득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득에서 자산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땡겨왔잖아요. 고정소득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가정이 행복해요. 고정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지금 예, 고정소득이 없는데 저는 대신에 저희 와이프가 고정소득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조금 더 위험자산에 트라이 하는 거죠, 제가. 그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고 우리 와이프가 고정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자산을 꾸려가기로 했어요.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저를 뭐 닥달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 열심히 그냥 회사 다니면서 고정소득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 자체가 절대 여러분 이걸 절대 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소득에서 결국에는 이 대차대표 확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을 절대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세 번째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재테크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뭐 부동산이 됐든 내가 뭐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든 내가 재테크에 대한 지식 정보가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사회초년생한테 뭐 이것처럼 야 너 뭐 신입사원 불러다 놓고 야 너 한 달에 뭐 얼마 저축하냐? 했을 때 신입사원이 요즘 그래도 신입사원들은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적립식으로 나스닥을 산다던가 S&P를 산다던가 테슬라를 산다던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장이 와가지고 야, 너 한 달에 뭐 150씩은 저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새끼 이거 어? 어디 뭐 헛바람 들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앉아있네. 야, 돈 열심히 모아서 예금 열심히 모아서 결혼해야지.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요즘은 예금도 안 들어. 누가 요즘 예금 들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예금 들 거면은 그냥 은행 채권 사라고. 여러분이 어차피 은행 가가지고 신한은행에다가 2.6%짜리 예금 넣으면 은행은 그 돈 받아가지고 저기 2.7%짜리 CPP 더 주는 우리은행 채권 산다고. 이해되시죠?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제가 최근에 미국 채권 커버드 콜 샀던 게 연수익률이 한 10% 되거든요? 커버드 콜. 콜옵션 매도한 금액까지 들어오는 건데 막 그 정도까지는 뭐 얘기하긴 좀 그래도 그냥 TLT 같은 거 현물 채권 국내 상장되어 있는 거 사서 보면은 국민은행 2.6%보다는 리스크 조금 더 많고 지금 한 4.2% 정도 나오죠. 4.1? 예. 그냥 미국 장기채 사는 거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대로 쿠폰 수익 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커버드 콜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환 노출로 해서 달러 투자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환 해지인데 앞으로 향후 금리가 내려갈 거를 고려해서 예, 그 차익도 먹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요즘은 개인한테 엄청 금융상품이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지금 막 국채를 개인이 살 수도 있죠. 직접. 그러니까 불과 한 몇 년, 한 5년 사이에 개인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디 자산운용사에 가가지고 막 펀드 들고 이랬죠. 근데 요즘 펀드를 안 들죠. 펀드가 이미 지수로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기관한테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다들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예금 금리만 듣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요거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만 해가지고 예금 들고 하기에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현대금융이 너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없게끔 움직이고 있어요. 온 세상이 확장 정책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 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예금 들고 해서 집 마련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다시 유튜브 복귀도 하고 뭐 단톡방도 확대해가지고 100명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저도 이제 애를 쌍둥이를 낳아 보니까 어차피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뭐 제가 나와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함부로 그 아버지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예? 온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돼 있어. 이거 진짜 벼락거지가 돼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거에 대한 좀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예. 그래서 오늘 또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후속편들을 제가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금보다는 뭐 이런 상품이 좋습니다. 좀 각각 투자 성향에 맞게끔 어떤 상품이 좋을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장기국채 투자도 커버드 콜도 있고 뭐 금리 차익 저희 금리 쿠폰 수익만 따먹으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환, 환 얘기도 제가 아까 했었죠. 달러 노출로 들어가냐, 환 해지로 들어가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상품에 뭐가 있는지. 다음 편은 딱 그냥 그걸로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제가 다시 주식시장 뭐 개별 종목 이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효성 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4, 5%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이틀 전에 영상 올렸는데 저는 아무튼 오늘 목표치 수익이 5%였는데 달성해서 조금 수익 실현하고 하나 엔진으로 바꿨어요. 하나 엔진은 저기 단톡방에 있는 분이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종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는 내일 다시 제가 짧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영상 내일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